소개했지만은 이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양극화입니다.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됐느냐 하면은 약 한 20년이 이제 다 돼 갑니다. 1998년부터 양극화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죠. 왜 그러냐 하면 97년 말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IMF 사태란 게 오거든요. 그때는 IMF 위기라 그랬는데 그건 IMF에서 아주 싫어하는 말입니다. IMF가 위기가 아니고 한국 경제가 위기인데 왜 IMF 위기라 그러느냐. 근데 IMF 사태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개혁 조처, 구조조정 또 해고도 했고요. 그런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당연하죠.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한 보통 우리나라가 3%인데요. 그때 실업률이 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실업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양극화가 당연히 심해집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빈곤도 늘어났고요. 동시에 온 것이 저성장입니다. 성장률은 뚝 떨어지고 양극화는 심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를 볼 때 성장과 분배 두 가지를 많이 보죠. 성장이 얼마나 잘 되느냐를 보고요. 또 분배가 잘 되어 있느냐도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1998년부터 온 소위 IMF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뚝 떨어졌고요.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지금 18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률 여전히 낮죠. 그전에는 우리가 성장률 그러면 보통 뭐 7, 8%는 성장했고요. 심지어는 10% 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 2, 3% 성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못 참아요. 선진국 사람들은 2, 3% 성장하면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 3% 성장한 지가 지금 꽤 흘렀는데 이것은 아주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 기대 수준이 높은 겁니다. 오랫동안 고성장에 익숙해 있는 나라죠, 우리가. 근데 IMF 사태 이후에 성장률은 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은 2%대에 와 있습니다. 양극화도 확실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어떻게 하면 성장률을 좀 높일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좀 줄여서 좀 더 평등한 그런 경제로 갈 수는 없을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인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물론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재벌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10강 동안에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 중에서도 이 양극화가 되겠습니다. 이 양극화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딴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 가지 큰 불평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대 불평등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토지로 인한 불평등, 노동에서의 불평등, 그리고 복지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토지의 중압, 노동이 자본에 비해서 열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복지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는 잘 없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아마 오랜 무슨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IMF 사태로 인한 구조조정과 IMF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델, 그걸 보통 신자유주의 모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요. 저는 그걸 쉽게 그냥 시장 만능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시장에 맡겨라 이거죠.
정부가 뭐 경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손 떼고, 정부는 손 떼고 시장에 맡겨라.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 맡기니까 강자는 더 힘을 쓰기 좋게 되고 약자는 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권투에서 강자와 약자 또는 체급이 무거운 선수와 가벼운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시합을 하는데 정부가 손 떼라, 마음대로 그냥 권투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강자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시장 만능주의 하에서 불평등은 더 커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98년 이후 지금 18년 동안 한국에서는 양극화가 커졌고 이게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고 있고요.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우리가 뭐 계급 사회가 되는 게 아니냐, 신분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인데 흑수저로 태어나면은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불평등 중에 요 세 가지 문제에 집중해서 한국의 불평등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불평등을 나타내는데 그 미국과 한국, 일본, 프랑스 네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뭘 나타내는 그림이냐면 밑에는 연도고요. 20세기 초부터 약 100년간 최근까지 이 네 나라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빨간색이 미국인데요. 불평등은 처음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냐면 저기 2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나라의 제일 부유한 1%, 제일 꼭대기 1%의 인구가 있겠죠. 그게 100명 중에 1등 하는 사람입니다. 소득 크기에서. 그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져갔느냐 하는 겁니다. 1%가 약 20% 정도를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1%가 1% 가져가면 공평합니다. 평등한 나라가 되죠. 그런데 그런 나라는 없고요. 최고 1%는 많이 가져가는데 20% 정도 가져가고 있다.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 딴 나라도 비슷비슷했어요. 이게 20% 정도. 근데 이것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확 무슨 절벽에서 확 떨어지죠. 그래서 10% 밑으로 떨어지죠. 떨어졌는데 저 떨어진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저 시기가 1930년대, 40년대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대공황이 있을 거예요. 대공황. 둘째가 2차 대전이 있었고 이 두 가지가 불평등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왜냐? 대공황이 되니까 공장 문을 닫고 큰 자본가들이 그냥 망하게 되죠. 가난한 사람도 물론 고통을 당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소득이 원래 적으니까 줄어봤자 크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왕창 망하는 것이죠. 대공황이 오면은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부자들은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대기층에 이 부자들이 많이 가져가던 이것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이 대공황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인데 2차 대전 때문에 파괴가 일어나는데 대량의 파괴가 일어나니까 그것도 역시 가난한 사람도 피해를 보겠지만은 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피해 별로 볼 것도 없죠. 그에 비해서 부자들은 잃을 게 많습니다. 공장이나 무슨 큰 재산을 많이 잃게 되겠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파괴, 이것이 또 불평등을 축소시킨 요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요인. 그 두 가지는 재앙입니다. 두 가지 재앙으로 불평등이 축소됐다. 재앙만으로 그런데 불평등이 축소된 건 아니고요. 세 번째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책적 요인. 국가가 개입을 해서 불평등을 많이 축소시킨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어떤 정책이냐 하면은 뉴딜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뉴딜 정책이 저 시기에 나타났는데 미국에서 그걸 추진한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전무후무하게 미국에서 4선 대통령입니다. 16년 다 한 것은 아니고 4번 당선했는데 마지막에는 사망하는 바람에 임기는 16년을 다 못 채웠지만 어쨌든 4선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서 전쟁 2차 대전도 지휘를 했고 동시에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거기서 채택한 수단이 뉴딜이죠.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판을 새로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도박을 할 때 그 패를 새로 카드를 새로 꺼내서 새로 하는 것, 그것이 뉴딜입니다. 판을 바꾼다는 뜻인데 뭘 바꾸는 것이냐? 2가지인데요. 핵심은 하나는 복지입니다. 복지를 미국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복지 그런 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즘도 시장 만능주의자들은 복지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죠. 우리나라 그렇죠. 그래서 미국 혼자서 유럽이 복지를 하는데 미국은 복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대공황 때까지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복지 지각생입니다, 미국이. 근데 대공황이 오니까 이제 복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지를 대규모로 이것저것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뉴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규제를 제도화한 겁니다. 규제. 뭘 규제하느냐? 대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대기업을 그냥 방치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뭐 네 맘대로 돈 버세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반칙을 많이 했고요. 무법천지 비슷한 그런 세상이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대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뉴딜입니다. 그래서 2가지입니다. 복지와 대기업에 대한 규제, 그것이 핵심입니다. 뉴딜에. 물론 딴 것도 했는데요. 무슨 후보댐을 뭐 만든다든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해서 뭐 대공황을 극복했다 이런 거를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 것도 하긴 했지만 그거는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복지하고 규제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당연히 분배가 개선되는 것이죠. 왜? 대기업을 규제해서 돈벌이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꼭대기층에서 가져가는 몫을 줄일 겁니다. 또 하나는 복지를 하니까 제일 밑에 가난한 층의 몫이 조금 늘어나겠죠. 여러 가지 복지 지출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꼭대기 양쪽에서 분배를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뉴딜은. 그래서 분배가 크게 개선된 거죠. 부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밑으로 떨어졌고 이게 한 40년간 계속됐습니다. 저게 아주 낮은 상태에서 40년을 계속했는데 그것은 분배가 제일 양호한 상태를 40년 지속했다 이런 뜻이죠. 저 시기를 자본주의의 황금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일본, 프랑스 뭐 또는 다른 나라 영국이는 어떤 나라를 넣어도 다 비슷하게 나와요. 이것이. 왜 황금기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이때 분배가 제일 좋았고요. 가장 양호한 분배 또는 평등한 분배가 되어 있었다. 또 하나가 성장을 봐야 되는데 성장이 제일 높았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연평균 4% 성장했는데 이 4% 성장은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성장이 잘 된 시기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이 고용입니다. 일자리 중요하죠.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거의 완전 고용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졸업하면 어뢰 취직된다 이런 시기가 계속됐습니다. 한국도 이 시기에 그랬었어요. 졸업하면 거의 취직되고 저는 그 시기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거의 취직 걱정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취직이. 이 시험 황금기가 무한히 계속되지는 않고 80년대 초부터 끝납니다. 끝나고 분배가 악화하죠. 이것이 올라간다는 것은 부자들이 많이 가져간다는 뜻이고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세 나라가 다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U자형 모양인데 세 나라가 다 비슷하죠. 그리고 딴 나라 갖다 놔도 또 비슷비슷한 그림이 나와요. 이걸 피케티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2년 전에 쓴 책에서 이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책이 아주 주목을 받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은 통계가 그렇게 장기 통계가 없어서 이런 연속된 그림은 안 나오지만은 여기 있고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여기 좀 있고 여기 좀 있고 이런데 이렇게 이으면은 비슷한 모양이 돼요. 희한하게도 한국도 U자형이 아닌가. 그리고 한국의 이 불평등의 크기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거는 미국이고요. 여기 한국입니다. 요 밑에 두 나라는 일본과 프랑스입니다. 뭘 말하느냐? 지금 한국의 소득 불평등의 크기는 미국보다는 좀 나은 편인데 일본, 프랑스보다는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OECD를 해도 비슷비슷합니다. 일본, 프랑스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의 불평등은 OECD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 왜? 미국이 제일 불평등이 심한 나라니까요. 그 다음 정도 가는 두 번째 정도 불평등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고 몇 년 뒤에는 미국을 추월할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딴 나라 이것은 피케티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피케티가 여러 나라에 대해서 8나라에 대해서 민간 자본의 크기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때 민간 자본이라 하면 민간이 갖고 있는 총 자본인데요. 거기에는 온갖 게 다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 뭐 예를 들면 무슨 기계나 공장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뿐만 아니고 금융 자본도 들어갑니다. 은행 예금, 주식, 증권, 뭐 보험 다 들어갑니다. 또 그 토지, 주택도 들어갑니다. 부동산 다 들어가요. 그리고 뭐 지적 재산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특허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들어갔습니다. 그게 총자본입니다. 그 총자본이 그 나라 국민 소득의 몇 배냐 하는 걸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근데 많은 나라들이 그 총자본이 국민 소득의 200 내지 300%였습니다. 언제 그랬냐? 1970년에 그랬다. 국민 소득의 2~3배 정도 크기였다. 그런데 피케티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막 늘어가지고 지금은 2010년에 400 내지 한 600% 이렇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4배 내지 6배로 올라갔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커졌다. 자본이 굉장히 커졌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많이 올라간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일본하고 이태리입니다. 일본, 이태리가 왜 저렇게 높아졌을까? 짐작이 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부동산 투기입니다. 두 나라가 다 부동산 투기가 심한 나라였다는 것. 그리고 이 자본 중에 부동산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지, 주택이 차지한 비중이 크다. 그렇다면은 한국도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야 부동산 투기라면은 한국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나라죠. 일본을 능가하면 했지 우리가 일본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야 그렇다면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야 한국 하면 이게 높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몇몇 경제학자 해보니까 한국의 이 자본소득 비율, 이걸 이제 피케티가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이걸 요즘 피케티 계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피케티 계수가 굉장히 높아져서 한국은 이걸 베타 값이라고 부르는데요. 피케티 계수를 베타 값이 7배가 넘는다 이렇게 계산해 나왔습니다. 7배 넘는 나라는 잘 없거든요. 지금 아까 일본 이태리가 높다 그랬는데 일본 이태리도 7배까지는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7배가 넘는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은 자본이 많다는 뜻인데 그 자본 중에서도 왜 이렇게 높으냐? 자본 중에서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8할 9할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굉장히 이 베타 값이 높아졌고 자본이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본에 돌아가는 소득도 많아지고 자본의 소득이 많이 돌아간다는 뜻은 노동에 적게 돌아간다는 뜻이 되고 노동은 보통 가난하고 자본은 부유하기 때문에 그 말은 그 나라가 굉장히 불평등이 심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베타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피케티의 걱정은 모든 나라가 이렇게 자본이 많아졌다는 거 40년 동안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불평등의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그래서 그 책 피케티 책 제목이 여러분들 아시죠? 21세기 자본입니다. 21세기는 자본이 점점 늘어나서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인 겁니다. 노동의 몫은 점점 줄어들고 열심히 일해봤자 별 소용없다. 자본이 많은 사람이 최고다. 말하자면 금수저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고 흙수저는 희망이 없다. 말하자면 그런 메시지를 피케티가 던진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메시지 중에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은 또 부동산이 유독 투기가 심했기 때문에 이 베타 값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피케티의 이 어두운 예측이 한국에는 더욱더 심각하게 들어맞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 토지 문제가 어느 정도 우리한테 중압을 가하고 있느냐 하면은 20년 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땅을 팔면은 미국의 절반을 살 수 있고 캐나다는 6번 살 수 있고 프랑스는 8번 살 수 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이런 계산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짐작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충 저 근처 값일 것 같아요. 여전히 놀라운 값이죠.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말죽거리 같은 데는 지금 한 50년이 다 돼 가는데요. 50년 동안에 땅값이 거의 100만 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막 천문학적으로 값이 올랐습니다. 한국만큼 땅값이 비싼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세계 1등입니다. 한국 땅값이. 물론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은 제외하고 다른 일반 나라 중에는 한국이 제일 땅값이 비쌉니다. 일본을 추월한 지가 오래입니다. 평당 땅값이 한국이 제일 비싼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 정권에서 어느 정도 땅값을 올렸느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런 값을 얻었는데 제일 땅값을 많이 올린 정권은 박정희 정권입니다. 박정희 때 박정희가 기한 몫이 전체 절반을 좀 넘습니다. 그 다음이 이승만, 그 다음이 노태우, 그 다음 전두환 이런 순으로 갑니다. 나머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합해봤자 전체 땅값 상승에 기여한 것은 아주 작습니다. 무시할 만큼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무현
때 참여정부 때 땅값 많이 오르고 아파트값 폭등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그것은 그 전의 기억이 좀 오래되고 희미해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때 땅값 상승률은 그 전에 오른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통계입니다. 엉터리 같은 이런 속설이 너무 널리 퍼져 있어요. 토지 정책이 오랫동안 없어 부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냥 무조건 개발하고 성장하면 최고다. 이게 너무 오래 갔어요. 남대구 부총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회고록을 남겼는데 거기서 자화자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후회 내지 반성하는 대목이 토지 정책이 없었다는 점, 그건 좀 잘못됐다. 그거 하나 인정합니다. 근데 이 하나의 잘못이 아주 심각한 잘못이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토지 정의가 실종되고 불로소득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불평등의 온상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는 노동의 불평등을 보겠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은 자본에 선행하며 독립적이다. 자본은 노동의 아들이며 노동 없이는 애당초 존재조차 않을 것이다. 노동은 자본보다 우위이며 더 우대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런 생각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동떨어진 겁니다. 생소한 이야기죠. 요즘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샌더스의 그런 공약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 사람은 자칭 민주 사회주의자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광란의 20년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 3명이 있었는데 하딩, 쿨리지, 후보입니다. 후보는 후보댐 뭐 이런 거로 유명하지 들어보셨겠죠. 3명이 다 공화당 대통령이고요. 정책이 비슷비슷했어요. 12년간 계속됐는데 부자 감세,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친기업 반노조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12년 동안 재무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주무부처가 재무부입니다. 재무장관이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에 해당되겠죠. 이 재무장관이 12년 동안 한 명이 했어요. 12년을 계속. 이름이 앤드루 멜론인데 멜론이라는 것은 재벌 가문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는 게 미국에 있죠. 카네기라는 재벌, 멜론이라는 재벌 두 개 이름을 합쳐놓은 대학입니다. 그 멜론가에서 앤드루 멜론이라는 사람이 재무부 장관을 하면서 경제정책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부자 감세, 규제 완화, 친기업 반노조 이렇게 갔어요. 1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양극화가 심해질 대로 심해졌고 1929년에 드디어 대공황까지 맞게 됩니다.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고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공황이 오더라는 거죠. 이 공황을 극복한 것이 아까 설명드린 뉴딜입니다. 루즈벨트가 나타나서 대선 공약을 뭐로 내세웠느냐 하면은 체인지예요. 체인지. 변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아주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공화당에. 그래서 대통령 당선됐고 그 뒤에 4선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서 추진한 것이 뉴딜 정책입니다. 뉴딜은 바로 규제의 제도화와 복지의 제도화 이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극화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성장률 높아졌고 고용도 좋아지고 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맞게 됐죠. 그러니까 분배가 좋아지니까 성장도 좋아지고 고용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순환 관계가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잘못될 때는 악순환으로 가서 최악으로 가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몇십 년 뒤에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레이간과 부시 그리고 아들 부시가 나타나서 80년대부터 줄기차게 추진한 정책이 이겁니다. 부자 감소요.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친기업 반노조 이거였어요. 미국 공화당의 5대 도그마라 할 만합니다. 이걸 아주 굳게 신봉해요. 저 사람들이. 잘못된 줄을 모릅니다. 그 결과 온 것이 2008년의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그 경제가 다 공황에 빠져 있어요. 지금도 저성장, 양극화 심해졌고. 오바마라는 흑인 후보가 나타나서 대선에서 내세운 공약이 딱 한다는데 뭔지 아세요? 체인지입니다. 또 똑같아요. 루즈벨트하고 똑같이. 또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까지 정권을 주고받아 왔는데 성적을 비교해 보면은 공화당은 이거는 성장률인데요. 두 정권이 미국의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일 때하고 공화당이 대통령일 때 성적표입니다. 이 높이는 성장률을 나타내는데 왜 이렇게 한 개가 아니고 5개나 있느냐. 이거는 소득 집단별로 계층별 소득 성장률. 20원 100명 중에 꼴찌에서 20등이란 뜻입니다. 가난한 서민층, 서민들의 소득 얼마. 요거는 뭐 중산층 정도 됩니다. 40, 60은 중산층. 80은 상류층이 될 것이고 95 이거는 100명 중에 95명이 더 자기 밑에 있다는 뜻이 되니까 100명 중에 5등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최상류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로 나누어서 보니까 이 각각 계층별 소득 성장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빨간색이 공화당이고 파란색이 민주당입니다. 우리나라 색깔하고 우연히 같아졌어요. 예. 공화당의 성장률이 낮습니다. 높이가. 파란 게 높고 빨간 게 낮죠. 우선 일감이 그렇고 둘째로 계층별로 보자. 계층별로 보니까 민주당은 비슷비슷해요. 거의 2% 정도 성장시키더라. 시대는 48년부터 2013년 최근까지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최근까지예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고성장을 한다는 것 명백하죠. 둘째, 계층별로 보면 어떠냐. 계층별로 민주당은 비슷비슷하게 성장하는데 왼쪽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서민 위주로 경제정책을 한다. 부자보다는 서민을 더 생각한다. 민주당은. 공화당은 반대입니다. 서민은 아예 관심이 없고 부자들은 좀 느립니다. 근데 어쨌든 부자 소득을 늘린다 해봤자 늘리는 비율이 민주당보다 못해요. 자, 이걸 놓고서 이걸 안다면은 미국 시민들이 이걸 아직 모릅니다. 이건 학자의 연구니까 최근에 나온. 미국 시민이 이걸 알면은 누굴 찍겠습니까? 이건 압도적으로 서민들은 민주당 찍어야 됩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심지어 이 5%의 아주 부자조차도 공화당 찍는 것보다는 민주당 찍는 게 자기한테 더 유리하죠. 그럼 공화당 찍을 사람 누구냐? 최고 뭐 한 3%, 1% 그거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분배를 민주당이 분배를 잘하고 공화당은 분배를 엉망으로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성장도 민주당이 낮고 분배도 민주당이 낮다. 입니다. 한국에 와서 보면은 한국은 불평등이 줄어들다가 이때부터 올라갑니다. 이게 90년대 후반이고 대체로 아까 첫머리에 말씀드린 IMF 사태 이게 제일 큰 분수령이 됐습니다. IMF 사태 이후에 한국의 모든 불평등 지표는 나빠집니다. 빈곤 지표 이런 것도 나빠집니다. 노동자의 상대적 지위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면 노동자들이
그 취업자 중에 얼마나 되느냐? 40%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한 80 가까이 됩니다. 이제 취업자 중에 노동자가 많아집니다.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하니까 주황색으로 이렇게 가는데 같이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사람 머리수만큼 소득이 가지를 못한다. 그렇게 되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1인당 따지면 노동자 1인당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는 뜻이 되죠. 그 줄어드는 건 뭐냐? 이깁니다. 위에 포도 색깔, 보라색인데 이게 백줌으로 중립적으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노동자들의 몫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게 언제부터, 이게 도대체 언제냐? 98년. 그렇죠. IMF 사태 때부터 그래요. IMF 사태가 오니까 노동자들의 몫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임금 페리티라고 합니다. 웨이지 페리티, 경제용어로. 웨이지 페리티가 100이었다는 뜻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그대로 평균적으로 가져갔다. 100 정도 중립적이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점점 떨어져서 83 뭐 이런 정도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살기가 지난 18년간 계속 악화되어 왔다. 이런 뜻입니다. 불평등도 심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딴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임금 불평등이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높고요. 저임금 비율도 한국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을 새누리당에서 추진해 왔는데 내용을 보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 근데 우리나라 유연성 너무 높거든요. 뭘 할 수 있느냐? 비정규직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최악이고 최고로 불평등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세계에서 제일 심하고 제일 많고요. 이렇게 유연성이 너무 높아서 탈인데 이걸 더 높이겠다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다음 복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복지. 복지가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냐 하는 것을 숫자가 보여줍니다. OECD 평균 20% 정도입니다. 복지가 차지하는,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것이 20%다. 근데 우리는 얼마냐? 절반도 안 돼요. 선진국은 100원을 벌면 그중에 20원은 복지에 씁니다. 근데 우리는 겨우 8원 쓰고 있으면서 과잉복지다 이런 말은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처럼 복지 과잉 이런 말을 남발하는 나라는 잘 없을 겁니다. 숫자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우리나라는 복지가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적어서 지금 문제고 너무 복지가 없다 보니까 송파 산모녀 같은 비극도 일어나고 이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복지가 과잉이고 복지 늘리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지 저 사람들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의 복지 기피 국가라는 미국의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복지 기피 국가라는 별명 갖고 아까 지각생이다 그랬죠. 유럽이 다 복지 국가로 갈 때 미국은 안 가고 버티다가 대공황이 오니까 뒤늦게 이제 겨우 소극적으로 조금 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유럽보다 훨씬 약해요, 복지가. 그 복지 기피 국가인 미국의 특징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8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리 보면은 낮은 사회 지출,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 이거 몇 년 전에 무상급식 할 때 난리 났던 문제 아닙니까? 무상급식은 보편주의고요. 지가 알아서 도시락 사오는 건 선별주의고 가난한 애만 도시락 주자. 이건 선별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선별주의를 좋아하는데 선별주의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유럽은 보편주의로 가죠. 대개 복지제도. 미국 속 닮았고요. 한국이. 복지제도 일관성 부족하고 본인 부담 높고 병원 가면은 아직도 본인 부담 높죠. 수혜 조건이 엄격하고 소외 집단 많고
세금 거두는 대신에 조세 감면 방식을 해줘서 대기업들, 재벌들 굉장히 조세 감면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법인세 세율이 명목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뭐 20% 좀 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조세 감면을 다 빼주고 나면은 굉장히 법인세를 적게 거두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이것도 미국하고 똑 닮았어요. 일부러 닮으려고 간 건 아닌데 뭐든지 미국을 추종하고 일본을 추종하다 보니까 제도가 이렇게 비슷해져 버린 겁니다. 마지막에 이것만 다릅니다. 지역 간 편차가 크다. 저게 미국의 특징인데요. 미국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복지 편차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알래스카에 사느냐 뉴욕에 사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제가 대구에서 왔지만 대구에서 사나 시흥에서 사나 복지가 없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8번 빼놓고는 다 한국이 미국을 닮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재분배 효과입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게 OECD 평균입니다. 고동색을 봐도 좋고 파란색을 봐도 좋은데 어느 쪽을 보든지 이렇게 재분배 효과가 많고 한 30-40%씩 불평등을 줄여줍니다. 누가 줄여주느냐? 정부가 나서서 세금 거두고 그걸 갖고 복지 지출을 하고 해서 불평등을 많이 줄여주죠.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명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200 수십 개국 중에 끝에서 5등 뭐 이런 식으로 최저로 떨어졌고, 이대로 가면은 고령화 사회, 이제 곧 고령 사회가 오고요. 노인 인구가 14% 됩니다. 그다음 초고령 사회도 금방 닥치고 몇 년 안 남았어요. 내년부터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세계 2위의 노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위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세계 1위의 노인 국가는 일본이죠. 맞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 문제가 왔고요. 그 결과가 뭐냐? 애 낳기 두렵다. 병원비도 들고 학교도 그렇고 보육도 그렇고 뭐 선진국에서 복지국가에서는 다 그게 무료인데 무상으로 가는데 우리는 학교 급식 하나 무상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건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것이죠. 딴 것보다는. 거기는 웬만하면 다 무상이에요. 유럽에서는. 학교도 대학까지 다 무료지요. 병원도 무료지요. 급식 이런 거는 물론 무료고요. 그렇게 하니까 애 낳는 것이 부담이 없고 그래서 애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출산율이 낮을 것 같은데 우리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안 낳으니까 이제 이대로 가면은 노인 국가가 돼 버리고 노인 국가 되고 나면은 성장 안 되겠죠. 뭐 일할 사람이 있나요? 또 하나의 결과는 복지를 안 하다 보니까 자영업 비중이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에 속해요. 그래서 여기 시흥시도 그럴 텐데요. 가게가 너무 많고요. 자영업이 너무 많고 택시도 너무 많고 식당, 술집, 무슨 게임룸이다, 컴퓨터 무슨 거기다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선진국에 한번 가보세요. 가게 하나 찾으려고 그래도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식당도 떠문떠문이 있습니다. 택시도 적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택시를 해도 손님 많고요. 식당도 재밌고 다 살만해요. 자영업자들이. 잘 삽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으니까 이 자영업 비중이 한국이 OECD 평균의 2배잖아요. 저쪽은 15%인데 우리는 30%. 이 15%만큼 과잉인데 요만큼 복지,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이나 요양원, 학교, 보육원 이런 데 일하는 인력이 15%만큼 선진국은 거기서 일하는데 25%가 우리는 자영업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결국은 인력 구조가 잘못됐습니다. 복지나 사회 서비스 이런 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로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그러고 반대하고 못 가게 하니까 결국은 살 길을 찾아서 온 게 전부 자영업인데 너무 과잉이 된 거예요. 자영업이. 과잉이 되니까
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의 어려움은 지금 복지 기피 국가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을 너무 열심히 추종했고, 토건 국가라는 별명을 가진 일본을 너무 열심히 추종해 와서 지금 그 두 가지 어려움이 겹쳐져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미일 편중, 외교도 너무 이쪽에 편중되어 있는데요. 경제정책, 사회정책도 너무 미국, 일본을 추종해 왔어요. 그게 뭐 좋은 내용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성하고 방향을 새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아주 절박한 경주를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문제는. 그래서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작년 여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8월에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아주 감동적인 것이 세월호 그 유족들을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서 위로를 했어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젊을 때 신부 시절부터 아르헨티나에서 그 트리클 다운 경제학 이런 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다고 합니다. 트리클 다운이라는 게 요 밑에 있는데요. 부자나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이 넘쳐 흘러서 가난한 사람이나 중소기업들도 잘 살게 될 거라는 주장이고, 이 주장은 지난 30년간 주류 경제학과 한국 정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자 부자들이 먼저 살찌고 돈 벌면은 가난한 사람은 좀 기다리면 나중에 결국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젊은 신부 시절 때부터 그런 거 없다, 거짓말이다, 약자나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부자의 눈으로 보면은 이 프란치스코는 대단히 못마땅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 만화는 어느 막시스트 공산주의자 리버럴이 당신한테 그런 불온한 사상을 심어줬느냐 이렇게 이제 따집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었고, 지상 만능주의가 1998년 IMF 사태 이후에는 이것까지 돌아가지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심한 나라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성장 좋아하는 나라 없고요. 또 시장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박정희 모델인데 이거는 국가 독재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IMF 사태 이후에는 시장 만능주의가 들어왔는데 시장 만능주의를 다른 말로 시장 독재라고 부릅니다. 국가 독재도 곤란하지만 시장 독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안이 뭐냐? 제3의 길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제는 박정희 모델 청산하고 시장 만능주의도 청산하고 독재가 아닌 모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냐? 북구 3인주의가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야 되고 트리클 다운의 경제학과 반대로 가는 것이 옳다. 약자나 중소기업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겁니다. 포용적 경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세모그로 하는 MIT의 경제학자가 최근에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Why Nations Fail.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그래서 실패한 나라들과 성공한 나라들을 쭉 연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결론이 결국 성공한 나라는 포용적 경제를 하면은 성공한다. 포용적 경제라는 게 뭐냐? 약자나 빈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성장을 하더라. 반대는 이제 뭐냐? 부자와 강자 중심의 트리클 다운적인 그런 정책이죠. 근데 이 포용적 경제를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포용적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이거를 밝혀낸 책입니다. 대단히 잘 쓴 책이고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좀 두껍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포용적 성장이란 말도 요새 많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포용적 성장의 내용은 복지국가와 경제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두 개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꼴은 뭐가 되겠습니까? 두 단어로. 복지국가 더하기 경제민주주의.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금 강의에서 뉴딜이죠. 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추구했던 뉴딜입니다. 복지를 제도화했고 경제민주주의 규제를 제도화했다 그랬는데 이게 대기업을 무법천지에서 이제 규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재벌들이 반칙하고 단가 후려치기 하고 이런 거 이제 안 된다. 이걸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약자를 살리고 서민 중심으로 가는 것. 그래서 돈이 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성공했다는 것이 미국에서 오래전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